오늘은 일본의 현대비즈니스라는 웹매거진에 올라온 일본 경제학자의 칼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그 유감스러운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비교할 때 국제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PPP의 경우 이미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룬 일본 언론의 기사도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다만 금일 소개드리는 칼럼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20년 후에는 1인당을 넘어 전체 GDP도 추월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이 채 안 되는데요. 즉 이는 1인당 GDP에서 2배 넘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언뜻 들으면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이전에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칼럼이 올라온 현대비즈니스는 일본의 대형 출판사 코단샤가 운영하는 웹매거진으로 동종의 사이트들 중 가장 독자가 많은 곳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들이 올리는 여러 전문적인 글들로 사이트가 구성됩니다. 아무튼 최근 1, 2년 사이 일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 또는 칼럼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일본 추월에 대해 다룬 것들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것이 물론 기자가 취재해 내보내는 기사들도 있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칼럼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그 경고가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금일 칼럼의 필자 역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석학으로 꼽히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입니다. 참고로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적인 측면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클립의 마무리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많아졌다. 다양한 지표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있다. 30년 전 일본은 세계 탑의 위치에 있었다. 90년대 말 두 나라는 경제 위기에 처했지만 그 대응은 사뭇 달랐다. 한국인들은 대학에 내실을 가했고 영어 실력을 덧붙여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OECD의 2020년 연간 평균 임금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38,515달러다. 한국은 41,960달러로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세계 랭킹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하는 랭킹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다.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8위, 일본은 27위다.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순위는 또한 어떠한가? 2020년 한국은 세계 2위지만 일본은 14위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위 기업을 보면 한국의 삼성은 14위다. 이에 대응할 만한 일본 최고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는 36위다. 시가총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를 상용화했다. 일본은 언제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가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웃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1인당 GDP다. 달러 환산값을 보면 2020년 일본은 4146달러고 한국은 31,496달러로 아직까진 일본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률이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일본은 1.02배 성장했지만 한국은 2.56배 성장했다. 일본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일본의 31.3%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년 후 78%까지 올라왔다. 별다른 변수 없이 지금까지의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수년 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 후 멈추지 않고 격차는 더욱 커져갈 것이다. 20년 후에는 일본이 41,143달러인 반면 한국은 88,894달러가 되어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인 한국의 GDP는 일본과 거의 같아지는 것이다. 글쎄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절반이 되는 숫자는 선뜻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금일 소개드리는 기고문이 일본의 위기감을 강조하는데 방점이 있기에 우리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장밋빛으로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자. 1980년대 말 은행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보다 위에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1위였다. 당시는 한국 기업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거품 붕괴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세계 정세는 크게 바뀌었고 미국의 경우 IT 혁명을 실현해내며 새로운 경제를 향해 눈부시게 발전했다. 중국도 경이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한국도 실력을 보여줬다. 일본이 정체 상태에 빠진 동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86년에 만들어진 G7은 선진국 클럽으로 여겨진다.
그 기초가 되는 5G는 198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엔고 및 달러 가치 하락을 핵심으로 한 환율 개입, 즉 플라자 합의를 성립시킨다. 일본이 G7의 멤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을 돕기 위해 일본과 서독이 선두에 서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이 G7의 멤버로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G7에 있어서 아시아 대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체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오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표를 제시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경제발전의 원천은 바로 대학에 있으므로 우리는 대학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 QS는 대학의 세계 랭킹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해당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 대학교의 숫자는 일본이 5개, 한국은 6개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인구당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2배 이상이라는 소리다. 공학부만 발표한 랭킹을 따로 보면 일본이 4개, 한국은 7개로 인구당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 정도가 된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는 일본이 1개, 한국은 3개로 인구당으로 6배다. 이처럼 공학부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한국 대학들의 약진은 눈부실 정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카이스트다. 1981년에 만들어진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은 아니지만 해당 대학은 세계 탑 100위 안에 들어있다. 영어 능력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능력 향상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나와 같은 세대 한국인의 영어 능력은 꽤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격변했다. 토플 IBT의 평균 점수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11위다.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29개국 중 27위다. 지금 일본인 젊은이들의 영어 능력은 우리 세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젊은 한국인들의 영어 능력은 위의 순위로 표시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내가 참여했던 한국의 어느 국제회의에서 단순 안내 역할을 맡았던 한국 여성의 영어 실력은 거의 미국인 수준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카이스트에서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 위기가 계기다.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져 IMF의 관리하에 놓여졌다. 이에 대응해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졌다. 대기업들은 채용 시 영어 능력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영어를 공부했으며 한국 정부도 영어 교육을 강화했다.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에 빠진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90년대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도산이 잇따랐다. 다만 그것에 대한 대처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이를 반성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을까?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쟁점이 되었는가? 그리고 선거 후의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 일본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해져 버린 상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날 리가 없다.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깨어나야 한다. 일본 사회를 들여다볼 때 염두에 두면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 그 사례를 몇 번 소개드린 바도 있지만 바로 뿌리 깊은 계층적 사고방식의 문화입니다. 이는 일본의 장인 문화와 일본의 정치 구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무력감 내지는 무관심 등 일본 사회의 많은 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화적 베이스입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계층적 사고방식이 외부에 가장 잘 드러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1940년 일제가 독일,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동맹 전문입니다. 삼국 정부는 세계 만방이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선결 요건임을 인정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알맞은 위치라 함은 일본을 포함한 삼국은 세계를 경영하는 위치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는 일본을 따라야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린 류의 기사들이 일본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당시 표현으로 알맞은 위치를 벗어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인들은 G7에 들어간다면 좋아하긴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한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타이틀에 얽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실용적이지 않다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러한 알맞은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에서 G7 이야기가 상당 부분 등장하는 것도 부지부식한 일본식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라 판단합니다. 이 노 경제학자의 말대로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고 그냥 느낌적으로는 조금 과한 장밋빛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 단계는 한국과 일본의 알맞은 위치가 뒤바뀌는 그 전환기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